네, 감독님이랑 배우님 오신 것 같거든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네. 아니 너무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관객 객석이 이렇게 꽉 찬 걸 제가 오랜만에 봐가지고 와 심지어 배우님 오시니까 다음 소위 최고의 짜릿해라고 하는 저 뭐라 그러죠? 이게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 또 좋은 작품으로 뵙고 싶었던 게스트분들 모시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배우님이랑 감독님, 관객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다음 소위에서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관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다음 소위를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소위에서 감독 역할을 맡은 정조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은 보러 왔시은 이렇게. 우와 진짜 우와 감사합니다.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배우님 저렇게 팬이 오셔가지고 흔들어 주셨는데, 네 기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렌즈를 깜빡하고 못 끼고 와서 지금 앞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 싶었는데 제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시은이가 와시은은 정말 뚜렷하게 잘 보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시은 언니 혼혈이야 한국에나 천국도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댄싱 머신 김시은도 너무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은 배우님께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거 사진 찍어가지고 해시태그 다음 소위 붙여주시고요. 오늘 GV랑 영화 보신 감상 함께 남겨주시면 더 많은 관객들이 또 이 좋은 영화와 배우님의 좋은 연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분위기 풀 정도의 질문만 좀 드린 다음에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계셨다가 기회가 갈 때 손을 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8년 만에, 정확하게는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도이아 이후에 9년 만에 컴백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써가지고 배두나 배우님께 보냈을 때 감독님 아직도 영화하고 계셨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8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다음 소위 이렇게 개봉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8년이었거든요. 도이아이 개봉하고 또 도이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또 바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한 3년은 시나리오 작업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제가 좀 두문불출하고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잠적했다 혹은 이민 갔다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제작에 이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투자사들도 좀 이렇게 넣어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하게 단념하기까지도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6, 7년이 훅 갔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제작사 대표님으로부터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이 사건 영화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 제안을 2020년 말에 받았고요. 2021년 초부터 시나리오 작업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맘때 한참 영화 찍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은
개봉할 때까지도 잘 믿기지도 않고 실제로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사실 너무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 전주 콜센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영화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 초안 작업을 거의 4개월 만에 끝내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어떤 느낌이셨길래 그게 작업이 빨리 나갔는지, 이전 작업을 한 3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셨다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만 해도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고 알아가다 보니까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한참 탄핵 심판이 있었을 때예요. 저도 사실은 그때는 관심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또 어렴풋이 기억은 나더라고요. 콜센터에서 일을 하던 고등학생 친구가 죽은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콜센터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통령 탄핵이 뭐라고, 왜 나는 그때 그게 그렇게 나랑 대단히 가까운 일처럼 느꼈으니까 그렇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고등학생이 일하다 죽은 그 사건은 나랑 과연 거리가 그렇게 먼 일인가? 이 다른 거리감은 뭐지? 이런 것에서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물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어떤 노동 현장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제가 영화 한참 촬영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현장 실습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거 자체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됐던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좀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이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또 영화를 만드는 이 작업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알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사건을 감독님이 만나시고 영화로 제작하고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다음 소의 개봉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첫 주연작이시기도 하잖아요. 처음 시나리오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내가 소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또 생각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읽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도 이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인지 모르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었고, 뭔가 저는 영화의 뭔가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공감을 해줄 거고, 전에는 몰랐었던 사람들도 알게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내가 하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소희 역할 자체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많은 배우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할 만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진짜 할 수 있을까? 감독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 반,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나러 갔었죠. 그리고 나서는 뭔가 오디션장에서는 사실 대본을 읽고 뭔가 어떤 식으로 제가 소희를 연기할지를 뭔가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감독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뭔가 오디션 대본을 읽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저는 이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말을 했나 봐요. 사실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약간 흐릿하게는 나지만 그거를 딱 이렇게 단어로 내가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것 자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자리에서 소희가 딱 됐었죠. 아, 그러면 특별히 오디션장에 가서 어떤 장면을 연기했다던가 보통 왜 대본 연기하고 네. 자유 연기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따로 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소희의 모습을 감독님한테 뭔가 이 장면에서는 소희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사소한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평범하게. 그쵸? 아니 저는 오디션이라고도 생각 안 했고요. 그냥 한번 만나보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뭘 준비했다는 사실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본들을 다 그러니까 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딱 어떤 이 장면 보여줄 수 있어 하면은 아 그럼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소희가 춤을 잘 추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아 장기자랑에서 뽐냈던 걸 하나 이제 뽐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전혀 시킬 생각도 없었고 전혀 몰랐어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말은 소희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비범한 친구라고 느꼈고요. 물론 이제 대화 자체는 되게 물 흐르듯이 지나갔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이 시나리오를 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가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란 거를 이미 잘 알고 있구나 이 친구가. 그리고 또 8년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배두나 배우에게 예전에 도이아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내고 그때 나중에 처음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선택을 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영화 꼭 극장에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기시감도 있고 아 뭔가 이 친구 좀 비범하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시은 배우를 만나고 나서야 소희가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 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래서 이 사람을 봤고 이 사람이 소희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린 소희의 이미지에 이 사람이 맞는다가 아니라 이 배우가 소희다라고 느끼셨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배우님 그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모른 척 연기하는 거잖아요. 천상 배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감독님.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되게 캐스팅 초기였었고 저도 엄청난 오디션을 볼 거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고 그렇게 어떤 스타트 같은 자리였고요. 그래서 가벼운 만남이라고 처음엔 생각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고 이 친구를 찾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어떤 좀 막연하고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김시은이라는 배우가 소희를 보여준 게 아닌가 나에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님은 내가 소희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오셨어요? 약간 이제 많은 배우들이 이 배역을 탐낼 텐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감독님, 그러니까 어쨌든 정주리 감독님과 배두나 선배님이 다시 같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소희랑은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었죠, 저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딱 소희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감사했어요. 전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감독이 배우를 알아보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전 천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운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소희라는 작품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배우님 천상 배우신 것으로 깜빡 속았지 뭐예요. 처음 들으셨구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작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배두나가 너무 늦게 나온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시간을 봤는데 아직도 배두나가 안 나왔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두 개의 시간성으로 구성이 돼요. 소희의 시간과 유진의 시간이란 두 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감독님한테 꼭 필요한 현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옹수연님이시죠.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옹수연님의 죽음을 영화로 옮기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형식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가장 중요했으면 또 얘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늦게 알게 된 것도 있고 그 늦게 알게 된 그 시간 동안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됐던 것도 있고 또 가장 마음에 계속 남았던 거 그리고 뭔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뭔가 목구멍 깊숙이에 있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 하나의 되게 비극적인 사건도 있지만 왜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냈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의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계속되는 반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 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그 사건을 다루되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 그 사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예를 들어 이제 유진이라는 인물이 되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 뒤늦게 온 배두나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미 늦음이라는 감각을 관객인 저에게 굉장히 크게 줬고 이미 늦었으므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또 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영화가 이런 형식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가 오롯이 저는 한편은 소희의 시간이었음과 동시에 김시은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배우인데 스크린에서 저는 이걸 잡고 그 전반부를 저렇게 끝까지 끌고 간다고 배우의 힘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 발랄한 얼굴에서 시작해서 정말로 그 저수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감정선이 설득이 됐달까요? 연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고 어떤 걸 신경을 쓰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영화는 너와 나로 먼저 촬영을 했었고 이제 그 후에 다음 소희를 찍었었는데 그래도 뭔가 혼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는 사실 처음이었어서 저도 많이 처음에 부담이 됐죠.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배두나 선배님을 더 훨씬 궁금해할 것 같고 뭔가 기대가 될 것 같고 한데 처음에 전반부를 제가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제가 정말 소희로서 관객분들을 몰입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만 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 부담감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잘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소희에만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콜센터 장면을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희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버벅대고 말을 잘 못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로봇 같고 기계가 되는 소희의 뭔가 그러한 흐름을 뭔가 보여주고자 했었고요.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가맥집에서 빛을 바라봤을 때 그때 좀 어려웠었던 것 같기는 해요.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었고 딱 뭔가 한 가지에 딱 소희가 느끼는 감정을 딱 정리할 수가 없어서 그 장면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고 뭔가 힘들고 이랬을 때 대부분 다 감독님을 의지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계신 현장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배우분들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서 선배님들하고 연기할 때 선배님 저 진짜 괜찮나요? 막 이렇게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도 진짜 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배려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특히 최희진 선배님이랑 연기를 했었을 때는 정말 선배님이 아니고 저를 찍는 그 장면에서조차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희로서의 감정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허정도 선배님이랑은 제가 멘탈 코치 제 갈 길이라는 드라마에서 코치님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딱 우연히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또 한 번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허정도 배우님 담임, 코치, 비서관 이런 거 네, 전문 배우셔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제가 좀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진짜 귀찮을 정도로 뭐 매신 끝날 때마다 감독님이 오케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뭔가 안정감도 얻고 싶고 그 장면을 이제 찍은 거니까 이제 그걸 좀 떨치고 다음 장면을 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감독님한테 계속 확인을 받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감독님 이렇게 눈 보고 하면 감독님이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야 끝나니까. 괜히 했다는데 왜 자꾸 감독님 진심이세요? 연기 같니? 어쩐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현장 분위기를 이미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배우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음 소위에 굉장히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함께 했구나. 감독님 정말 배우 보시는 안목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약간 궁금한 게 이 이제 뭐 도이아 때부터 또 감독님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소위에 대한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볼 때 배두나 경찰 유니버스가 열렸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감독님 단편인 10일부터 도이아에 거쳐 여기까지 나홈소리까지 보니까 정주리 경찰 유니버스가 일단 전부 다 주인공이 경찰이에요. 왜인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로 이제 홍수연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시민단체 활동가이기도 하고 언론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이 미미했었던 것이 경찰이거나 학교였을 수 있을 텐데 왜 유진 캐릭터는 경찰이어야 했을까 이런 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어떤 저의 유니버스라는 생각은 진짜 일절하지 않고요. 예, 다른 세계를 펼치고 싶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정말로 말씀하셨듯이 경찰관이 주인공인 영화를 단편에서부터 3편이나 만들게 됐네요. 근데 이번 영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주인공이 죽고 이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바로 그 사건 현장에 나타나야만 하는 인물로 이제 이 담당 수사관인 형사를 쓰게 되었고 또 그 전반부가 그렇게 이 소위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지는 극이라면 물론 이제 리얼리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후반부는 어느 정도 수사물의 형식을 띄어서 관객분들이 끝까지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물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유가족분들이 노력하신 것 그리고 또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시민단체 또 노동계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이 유진이라는 인물의 모티프였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그려 담아서 만든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허구의 인물을 만들 때는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실제로 경찰분들에게 감수도 받고 자문도 얻고 했는데 이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냐? 만약에 이 수사관이 와서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고 막 내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99%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프로토콜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근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자면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고, 물론 이제 형사가 이제 영화 속에는 이렇게 됐지만 형사뿐만이 아니죠. 뭐 선생님도 그렇고 또 학교의 교감 선생님도 그렇고 그 위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다 하자면 할 수 있는, 알아보자면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함께 계시는 관객분들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전 했는데요. 저는 혼자 이제 극장에 보고 감독님이 너무 놀랍게 구조를 짜셔서 이게 정말 아주 구체적인 소희라는 사람의 신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 후반부가 점점 거대한 구조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끝에서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 이걸 어떻게 깨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영화가 정말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안 깨고 거기서 탁 끝나버리는데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막막한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그 감정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이후로 할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